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orecasting with Sparse but Informative Variables라는 주제의 논문인데요. 트리플 AI에서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계열 예측에 대한 논문인데, 이제 시계열 예측 논문인데 이제 뒤에서 Sparse but Informative Variables라고 이제 설명을 추가로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프로포즈 메소드, 실험,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혈당 예측에서 탄수화물 섭취나 인슐린 투여와 같은 실제로 중요한 보조 변수가 이제 예측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타겟 시그널인 혈당과 그 보조 변수인 탄수화물 섭취량, 인슐린 투여량 등의 프리퀀시 미스매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제 탄수화물 섭취와 인슐린 투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연된 후에 혈당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과 인슐린 투여는 전체적인 시간 대비해서 일시적인 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거 오디오 연결하고 음소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예로 그거 그 오디오 연결하고 음소거 하시겠어요? 네, 지금 보여가지고 네. 이거 같은데. 받아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과 인슐린은 이제 전체 시간에 대비해서 데이터가 가지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모델의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팔스 이 버신데 바이오로 이제 못하놨고요. 인포메이티브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값이 0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그 값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예측 성능에는 도움이 되는 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줄임말로 SIV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타겟 변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타겟 시그널이 이제 초록색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 있고, 이 SIV라고 하는 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후가 예측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조 변수가 대부분 0이다가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값은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이제 초록색의 미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SIV라고 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 성능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예측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인풋으로는 이 혈당과 탄수화물, 인슐린 섭취 등의 이제 SIV를 인풋으로 받고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풋은 타겟 베리어블 X가 이제 혈당을 나타내고요. 이제 보조 변수인 이제 뭐 그 탄수화물 섭취나 인슐린 같은 것은 X 프라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X 프라임은 이제 대부분의 값이 0이고 이제 논 제로 값이 타겟 시그널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예측하고자 하는 H 시점의 타겟 그 혈당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좀 비교적 간단하지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서는 링크드 인코더 디코더라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회색 박스로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많이 알려진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요. 이 인코더 디코더를 기본 구조로 활용을 해서 이제 SIV로 인한 효과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밑에 따로 이 디코더 2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IV로 인한 효과를 이제 분리해서 학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디코더 2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이 SIV로 학습된 이 네트워크를 이 기존의 이 디코더와 통합을 할 때는 이제 도메인 지식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코더 2는 이제 그 SIV의 효과를 모델링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앞에 이미지를 잘라서 온 것인데 여기 디코더 2가 SIV로 인한 효과를 모델링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이것을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디코더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특징이 이 SIV 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서 SIV라는 이 변수는 대부분의 값이 0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SIV가 제로가 아닌 값이 들어올 때만 이 디코더 2가 사용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SIV로 인한 영향을 분리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SIV가 하나일 때 이제 디코더 이렇게 하나만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SIV가 뭐 이제 앞에서 예시로 탄수화물이랑 인슐린을 들었으니까 뭐 2개가 된다면 이러한 디코더를 하나를 더 증가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이 디코더 보통의 디코더에서는 이제 인코더에서 압축된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디코더 2는 이 SIV를 다이렉트로 이제 인풋으로 받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코더 2에서 학습한 SIV의 효과를 이제 통합을 할 때는 이제 이 아래와 여기 이제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식을 사용해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H 프라임 세타 T는 이제 그 기존의 인코더에서 학습한 히든 스테이트와 이 디코더 2에서 학습한 것을 통합을 하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그냥 H 세타 T, 즉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여기 H 파이 T라고 되어 있는 디코더 2에서 들어온 히든 스테이터를 합쳐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H 프라임 세타 T를 다음 스텝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점에서 예측값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이 맥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맥스는 이제 렐루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렐루 함수인데 이제 0 이후에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뵙게 돼 있어서 이 맥스를 이제 렐루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 디코더 2를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SIV가 타겟 시그널을 증가시키면 이 식에서 K를 플러스 1 그리고 감소시키는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하면은 탄수화물 섭취는 곧 혈당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발현이 되기 때문에 K를 플러스로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인슐린을 투여했다 하면은 인슐린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사용을 하게 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밑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디코더 2인데요. 이 디코더 2에서는 이 X 프라임 즉 SIV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히든 스테이트를 학습을 하고 이러한 이 H 파이를 이제 렐루를 통해서 이 기존의 이제 디코더가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더해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타 구현 방법들로는 이제 이걸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SIV가 여기 보시면은 한 시점씩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 시점이 뒤로 밀릴 때 이 전체 시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점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H개만큼 프론트 제로 패딩을 해서 각 시점이 이제 뒤로 이동할 때마다 시프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예시로 들으면은 이제 만약에 T1 시점에서 이 SIV가 000100 값을 갖고 있다면 이제 첫 시점이죠. 이 다음 시점에서는 이거를 하나씩 시프트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IV가 증가하면 이 디코더 자체의 수를 늘려서 이제 각각의 이제 SIV 변수마다 네트워크를 각각 두게 되고 만약에 SIV가 아닌 다른 변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인코더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SIV가 매우 적은 시점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같은 윈도우에서도
특정 시점에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학습할 때 있어서 기울기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위에 줄이 이제 SIV의 그 신호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0이다가 한 시점에서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 다시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울기에 영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누적값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도 두 번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누적을 하기 때문에 증가해서 입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설명드리면은 데이터셋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데이터셋, 당뇨 1형에 이제 10명 10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에 이제 이 탄수화물 값의 10에서 50%는 0으로 대체하고 최대 크기를 10에서 50%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이즈 데이터셋을 만든 실험 데이터셋과 또 마지막으로 리얼 데이터셋을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진 않고 이 모델에서 이제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던 그 이 디코더 2가 없는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와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코더 2가 들어감으로 인해 이제 그 신경망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신경망이 커지는 것에 이제 영향을 그걸로 인해서 성능이 높아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풀 카파시티라고 구조는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링크드 인코더 디코더와 같지만 여기서 이제 제한하는 게이팅, 그러니까 즉 0이 아닌 값이 들어왔을 때만 디코더 2를 학습하는 그 장치와 SIV를 다이렉트로 인풋하고 하는 것, 그리고 렐루로 조절하는 것을 뺀 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샘플링은 이제 이 SIV에 대한 나이브한 어프로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SIV 이니셜라이즈는 이제 SIV를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의 초기 웨이트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전체 샘플로 학습하는 게 이제 이 방법이고 SIV 파인튠은 전체 샘플로 먼저 학습을 하고 이제 SIV 값이 있는 윈도우로 파인 튜닝을 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그 게이팅 메커니즘을 뺀 것, 그리고 이 렐루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합쳐지는 노 리스트릭션, 그리고 이제 디코더 2에서 이제 인풋을 다이렉트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이 맨 아래는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지만 디코더에다가 이제 SIV 인풋을 넣어준 모델, 그렇게 해가지고 어블레이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베이스라인과 어블레이션의 비교를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고 각각 이제 베이스라인과 어블레이션에서는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SIV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험인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와 비교한 실험인데요. 이 초록색 점이 실제 혈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제 시점인데요. 이제 이 탄수화물 섭취하고 이제 혈당이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제 이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를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증가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반면에 제한하는 링크드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는 이 끝까지 상승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 그냥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까 10명의 환자의 그거라고 했는데 각각 환자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보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래에 보시면은 이 X축이 나타내는 게 이 SIV를 그 SIV 사용량이 있는 그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SIV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X축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SIV가 적어질수록 이 제한하는 방법이 이 Y축은 이제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 대비 링크드 제한하는 방법의 효과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SIV가 적어질수록 이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제한하는 모델이 SIV를 잘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팔스할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오른쪽은 이제 베이스라인의 에러를 나타내는데 에러가 커질수록 이 제한하는 모델의 성능 향상률이 커지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이 이제 결함이 있을 때 이것을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지 데이터셋에서도 뭐 베이스라인 대비 더 에러가 낮다 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얼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연구는 그 RNN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 스팔스한 데이터를 가진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연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SIV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디코더2라는 SIV만을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 메커니즘으로는 SIV 게이트, 즉 0이 아닌 값일 때만 작동하는 것, 그리고 SIV를 다이렉트로 디코더에 넣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SIV 네트워크와 기존의 디코더를 통합을 할 때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한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습된 그 디코더 2에서 학습된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기본 구조의 디코더를 더해서 다음 시점에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여기서 SIV 데이터가 이제 30분 지나고 이제 특정 시간 이후에 그 효과를 보여가지고 예측이 덜 효과적이라고 얘기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단순히 좀 0일 때랑 아닐 때의 데이터가 또 이제 SIV 데이터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매 순간 이제 거의 0이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제 1인 경우도 있는데 그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 순간에만 예측에 도움을 준다면은 즉각으로 주는 거요? 근데 즉각적으로 아. 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이제 좀 시간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도메인적인 지식의 영향을 좀 받는 건 받을지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일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자체가 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전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시점 뒤에 나타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경우는 이제 이게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일정 시점 뒤에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만 좀 이 모델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데이터에서도 만약에 비가 온다 했을 때 대부분 뭐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고 나서 이후에 뭐 습도가 높아져서 뭐가 많아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여기에 뭔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약간 0, 네. 0010에서 0100도 있는 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이 디코더 이제 보통은 그 시리얼 데이터에서 이제 입력이 될 때 각 시점별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여기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디코더 2에서는 각 시점별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x 프라임이 이 마이너스 t 플러스 1 시점에서 0 시점까지 전체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기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원래 시계열 타임 스텝별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시점을 구별을 못하니까 그거를 시점을 구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처음 할 때 일시계만큼 제로 패딩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 시점이면 그걸 하나씩 앞으로 당겨가지고 얘가 이제 시점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SIV 데이터라고 같은 형식의 데이터라 해도 평상시에는 간헐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다가 어떤 타임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때도 잘 적용하나요? 빈번하게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체로 놓고 보는 건 이제 뭐 밥을 먹는다던가 뭐 인슐린 투여 같이 진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제한하고 이렇게 네 여기서는 이제 아예 이제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혈당 예측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게 빈번하게도 일어나고 적게도 일어나고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지금 데이터셋을 총 3개를 썼는데 하나가 실 데이터셋이고
하나는 시뮬레이터를 통한 데이터셋이고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띄운 데이터셋이잖아요. 네. 혹시 시뮬레이터는 뭐 기존에 좀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 시뮬레이터 내에 그런 로직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설명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혹시 의료 데이터셋처럼 이렇게 구하기 힘든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터와 같은 형태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로 슈잉하는 경우가 많은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이거를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하고 뭐 레퍼런스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그냥 레퍼런스 정도만 달려있지 이거 여기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진 않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데이터셋들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지. 제가 뭐 다양한 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약간 화학 관련된 것도 이제 분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쓰지 않을까 좀. 그쪽 도메인에서 시뮬레이터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뭐 시뮬레이터는 아니고 이제 거기서도 계산화학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있어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SIV 자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 SIV라고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SIV SIV의 네. 중요도, 디코더 2에서 그 이펙트를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네. 식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SIV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로 제안을 하고 있고 SIV 이 배기업은 SIV다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 중에 이제 계속 변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만 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SIV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합할 때도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걸 잘 좀 활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1은 그냥 일반적인 디코더예요. 네. 여기서 이제 검은색 음영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고 거기에 디코더 2를 붙여서 SIV에 대한 그 내부 그거를 학습을 하고 저 중간에 이제 렐루를 통해서 이걸 통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쓰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실은 간헐적으로 등장한 데이터라고 해도 기존 모델들도 그 전체 데이터를 간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0으로 이어지다가 1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네. 그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학습하면은 1인 구간에서 어떤 특정 이상치가 생기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모델들도 잘 잡아낼 것 같은데 그냥 그 데이터를 그래서 그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혈당 예측에 있어서 탄수화물과 인슐린을 했을 때 이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변수임에도 이제 여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탄수화물과 인슐린은 이제 일시적인 데이터라서 이를 네트워크에서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걸 빼고 학습한 경우나 이제 학교가 학습한 게 성능치가 크게 없어서 그렇다고 주장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다.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SIV가 아니더라도 좀 이전 시점에 좀 했던 게좀 후에 영향 주고 좀 뭐지 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은 그런 데이터들도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그러니까 0이 아니더라도 있으면요. 0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데이터가 이후 시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SI가 좀.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여기서 언급을 스팔스라고 한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스팔스한 거를 한 연구는 이제 최초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디코더 2가 스파르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으로 그 특징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나요? 어, 제가 봤을 때 그걸 위한 뭔가 구조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SIV 게이트 정도? 이게 뭐 어떤 베리어블이든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떤 피처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SIV가 아니면은 인코더에다가만 사용을 하고 이제 SIV는 따로 이제 이거를 병렬적으로 증가시켜서 합치는 방향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하면은 연산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스파르스하니까 0이 아닌 경우에만 동작할 거죠. 네. 그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SIV를 인코더에서도 여기서 학습을 하긴 합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이제 SIV도 인풋에 일단 똑같이 그 여기는 시점별로 넣어주는데 여기 이 디코더 2는 이제 SIV 자체만 이제 좀 학습하는 구조이고 이 인코더는 이제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이제 이것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 변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시되는 식으로 좀 학습을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것만을 위해서 여기 이제 따로 달아준 게 이제 좀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문제에 적용시킬 때는 뭐 그런 관점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온도의 날씨에 의한 변화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외부적인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활용해 볼 수 있겠고, 네. 문제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전체 에너지원 자체가 수집이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또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서 불특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데이터 자체가 스파스하게 수집이 된 음,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량기가 에러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뭐 난방비나 가스 사용량 같은 걸 측정할 때 그런 일들이 되게 많대요. 확인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그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대로 측정이 되면서 요금이 10배씩, 그러니까 10배씩 나오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네, 저 질문 있는데 네. SIV랑 그 변화의 그 성 자체가 변화되면 성능이 조금 달라지고 변화의 크기 아니면 이제 그 간격이요? 간격이 간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예시로 든 게 여기는 이제 텀이 좀 좁은데 여기는 텀이 좀 크잖아요. 이걸 다 예시로 드는 거 보면은 뭐 텀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저 궁금한 게 네. SRV라고 하는 게 자체가 지금 스팔사다라고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은 SRV로 활용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나서 이 학습을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따로 그거를 학습하기 위한 게 디코더 2인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사전에 뭔가 알아야지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무실 건데 아, 아니, 방금 이거 이 저것 때문에 그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실험에서는 텀별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쪽에 보면 그 아까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던 그때 A 아, 이거는 텀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SRV가 사용되는 빈도인가요, 혹시? 저는 빈도로 이해했어요. 빈도면은 그
그 디코더 2가 이용됐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빈도가 늘어나면서 여기 마이너스 이게 늘어날수록 이 성능 향상률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Y축이 성능 향상률이거든요. 네. 베이스라인 대비 제한하는 모델의 성능 향상률. 근데 이제 이게 늘어날수록 이제 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 반대로 말하면 이게 줄어들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거니까 이 줄어드는 이 스팔스 할 때 얘가 효과가 좋다. 아, 이런 거를 좀 내보고 있습니다. 빈도가 늘어나면 얘의 성능이 그렇게 향상은 줄어들었다. 처음이랑 관련된 거. 빈도만 얘기했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의 간격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셋에서 이 정도의 이제 SID가 등장했을 때의 성능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타내는 X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그냥 빈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잠시만.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뭘 말할게요. 지금 누구 들어갈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한 번에 쫙 파에서 잘라야 돼. 오늘 그렇게 해야 돼. 중간에 중단하면 딱 이어지는데. 중간하면 나눠줍니다. 네, 오늘 그럼 이왕 나온 김에